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포막과 물질 수송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thin layer chromatography까지 했었죠. 그래서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친수성과 소수성의 차이에 의해서, 물질들의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을 분리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분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많이 했었어요. 분필,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즈고, 분필을 갖다가 어디지? 샤알레 접시 같은 거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이제 거기서는 물이 올라가면서 위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분필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물이 모바일 페이즈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유기용매를 모바일 페이즈로 사용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하던 실험은 수용성 물질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물을 모바일 페이즈로 사용했죠. 그럼 물보다는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높은 분필에 걔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때 하던 게 사인펜에 잉크,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신기해서 해보고, 뭐 거름종이에다 올리기도 하고, 거름종이를 잘라서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까만색 뭐 잉크가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파란색, 빨간색의 잉크들이 섞여서 까만색을 만드는 거다. 실제로 분리해 보면은 색소들이, 수용성 색소들이 분리가 되죠. 어쨌든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꼭 수용성 용매를 사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죠? 아니, 지용성 지금 아침이라 가지고 잘 말이 꼬이는데 꼭 하이드로포빅한 유기용매를 솔벤트로만 사용해서 모바일 페이지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성 솔벤트를 사용할 때도 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동영상들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못 보여드리고, 이게 실제로 그 thin layer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이죠. 역시 동영상 못 보여드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유기용매 솔벤트 이렇게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왜냐하면은 저 유기용매들이 증발이 되어가지고 이 유리로 만든 이 체인버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 좌죠, 통, 뭐 어항 같은 거, 이런 용기 안에 저 유기용매가 기화돼 가지고 저 안이 완벽하게 유기용매 기화로 포화가 돼서 이 기체상하고 액체상하고 평형이 이루어져야지 전기가 잘 진행된다고 해요. 동영상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단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thin layer 얇은 방막이 코팅된 판을 이렇게 올려놨죠. 그리고 여기는 지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지용성 그 다이, 염색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같이 분리가 되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올리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죠? 위로 올라가서 시간에 따라서 막 오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좀 많이 전개가 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질이 뭐 어떤 지질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질이 무슨 지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저기 보시면 뭐 이렇게 마치 나는 파스파티딜세린이고 나는 파스파티딜콜린이고 나는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당 부위를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죠. 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넌 누구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해당 부위를 긁어내서 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걸 좀 더 그 해상도가 뛰어난 그러한 기계들을 돌려가지고 얘네들의 분자량을 측정한다든가, 기존의 스탠다드 물질하고 비교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실제로 이 thin layer 크로마토그래피만 사용해가지고는 이 각각의 인지질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냥 분리가 되는 원리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포막의 어시메트리, 양쪽이 비대칭이라는 거죠.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하면은 틀린데요. 사실 영어로는 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주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요즘 과학 용어도 많이 한국어를 쓰자고 주장하는 형편이죠. 그래서 사실 학회들에서 많이 과학 용어를 한국 용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생명과학과 이런 너무 학회들도 많고 다들 목소리가 크고 뭔가 잘 통일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의 뭐 장점 중에 하나라면은 뭐 다양성,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정당도 되게 많죠. 그런 것처럼 워낙 사람들마다 자기 보이스가 다 서로 달라가지고 이게 잘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 쪽에 뭐 대장학회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인적 구성도 똑같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 것도 일단 다 통일이 안 돼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빨리 용어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통일이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리피드 바이레이어 생체막이 인지질 이중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층. 리피드가 두 개의 층이죠. 두 개의 층. 리피드 두 개의 층인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이중막이라는 뜻이 막이 이중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막이 두 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막인데 이중에 인지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중막,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그냥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인지질 이중막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썼는데 저희 다른 교양 과목 듣는 학생이 메일이 왔더라고요. 인지질 이중막하고 인지질 이중층은 틀린 거다. 서로 다른 거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요즘 수능 같은 거에서 생명과학 문제에서 수능 문제 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생물 문제.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뭐 유전암호 가지고 거의 퍼즐 문제. 생명과학의 소재를 이용한 IQ 테스트 내지는 퍼즐 문제 그런 걸 문제로 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출제인들 입장도 이해해 줘야죠. 왜? 너무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없어서 몽땅 다 100점을 맞으면은 그레이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문제들을 내는데 그 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평가원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뭐 이제 예전에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도 오래되다 보니까 뭐 자체 모순이 많아서 수능이란 게 만들어지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또 수능도 이제 생긴 지 오래되니까 또 다른 시스템이 나와야 될 때가 됐죠. 그렇죠? 수능도 이제 자체 모순에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좀만 더 얘기를 더 하면은 유전암호 같은 것들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정말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 제네틱 코드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학생들이. 제 애가 지금 고3인데 그걸 다 외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이용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퍼즐 문제들이 나오니까 물론 유전암호 같은 것들 표에다 주어져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문제를 빨리 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외우라고 학원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죠. 참 이게 참 아주 비교육적인 현상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수능 같은 문제에서 그렇게 단어 하나의 뜻 같은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선택지들이 많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아야 되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하면 틀리다.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야 된다.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올바른 번역은 인지질 이중층이래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가능하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인지질 이중막이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좀 양해를 제가 구할게요. 인지질 이중층이 맞고 인지질 이중막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중막은 뭐냐?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 그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 바깥쪽 막, 아우터 멤브레인 그리고 이너 멤브레인 두 개의 인지질 이중층이 있죠. 바깥쪽 막, 안쪽 막. 그래서 얘네들은 이중층이 두 개 있으니까 실제로는 사중층이다. 즉 이중막은 사중층이다. 뭐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는 수능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어떤 뜻에서 문제가 되냐면 그 객관식 문제에서 문제가 되죠. 세포생물학도 객관식 문제를 몇 번 내본 적이 있는데 객관식 문제 내니까 오히려 더 그 우리나라 말이 한국어가 참 읽기가 좀 이렇게 읽으면 저렇게 읽히고 저렇게 읽으면 저렇게 읽히고 똑같은 문장을 써놓아도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답지 같은 것들 굉장히 이건 난 분명히 이런 의도로 썼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다르게 읽히네 하는 그런 오류들이 많이 보고가 돼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내기가 좀 사실 실수도 제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좀 걱정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좀 갈수록 이제 확진자도 줄어들고 5월 달쯤에는 오프라인 개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시험은 실제로 온라인 시험이 아닌 오프라인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나름 기대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하면은 틀린 표현이고 인지질 이중층,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번역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주관식 시험을 쓰게 되면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쓰셔도 저는 틀린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하면은 막이 이중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죠? 이중으로 이루어진 막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 빨리 이거는 딱 그 대장 학교에서 이렇게 쓰자 하고 딱 권고를 이미 했겠지만 또 홍보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저 같은 학교에 높으신 분들이 해주는 게 저 같은 말단 교강사, 말단 연구자들한테까지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말이 너무 길었고요. 나중에 편집해야지. 자, 그래서 멤브레인 어시메트리, 그래서 멤브레인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은 리피드들이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세포막의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인지질이 그렇죠? 이게 왜 또 이렇게 태블릿 펜을 떼어도 한 줄 그리기가 되네. 어쨌든 인지질 바깥쪽 그리고 안쪽 얘네들의 인지질 구성 성분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네, 태블릿 필압 조정 다시 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생체막의 경우 바깥쪽 막하고 안쪽 막하고의 리피드 컴포지션, 인지질 구성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비율이. 대개 글라이콜리피드, 당지질 같은 경우에 바깥쪽 막에, 바깥쪽 인지질 층에 많이 존재한다. 왜? 여기 제가 안테나 그려놨죠. 이거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예전에 자꾸 라떼 이즈 홀스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들 서울에서 서울이든 무슨 단독주택에서 살던 시절에 저렇게 집 위에 옥상에 안테나가 있었죠. TV 보려면은 저렇게 안테나가 있어야 됐어요. 자꾸 또 옛날 흑백 TV 시절에는 저렇게 거대한 안테나가 필요 없었는데 1981년인가 칼라 TV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안테나를 세워야 돼서 그때 20인치 칼라 TV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거의 뭐 집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도 다 20인치 넘죠. 어쨌든 이런 안테나를 집에 세워가지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TV를 잘 보고 있는데 그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안테나가 방향이 바뀌면 갑자기 TV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옥상에 올라가서 이거 하는 분들 아버지밖에 없죠. 아버지가 올라가셔가지고 이 안테나 방향을 바꾸면서 야 잘 나오냐? 그럼 밑에서 애들이 보고 있다. 아빠 아직 안 나와요. 이쪽으로 돌려보고 야 잘 나오냐? 이제 좀 잘 나와요. 그럼 다시 내려와가지고 근데 또 내려갔더니 또 바람이 불어 또 방향이 또 바뀌었어. 어쨌든 이런 안테나 같은 것들이 어디에 존재해요? 집의 꼭대기 외부를 향한 쪽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집에서의 TV 방송 수신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세포 표면에 있는 당지질, 지질에 당이 연결된 거, 그리고 또 당단백질, 단백질에 당이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신호가 어떤 형태로 올까? TV 신호는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오지만 세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는 어떠한 분자의 형태로 확산을 통해서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과 결합을 잘하는 당성분이, 왠지 당성분이 끈적끈적하고 결합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붙어있는 글라이코리피드, 당지질이나 글라이코프로테인, 당단백질이 세포 외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당단백질은 여기 박혀있는 거니까 상관없고, 이건 특히 뭐 외부 이 인지질 이중층 중에서 바깥층, 안쪽층 거기 어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지질은 인지질 이중층 중에서 바깥층하고 안쪽층에 존재하는 인지질 서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중에서 바깥층에 존재하는
인지질이 글라이코리피드들이 많다. 그래서 셀룰라 리코그니션, 세포 간에 서로 상호작용,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신호들뿐만 아니라 신호가 이렇게 작은 분자의 형태로 오기도 하지만 다른 세포가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당지질을 내밀어가지고 얘네들끼리 서로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세포냐? 나는 어떤 세포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죠.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발견될까? 저 면역 반응에서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뭐 면역 거부 반응, 뭐 셀프와 논셀프, 내 세포와 남의 세포를 서로 인식할 때 이런 반응들이 많이 사용돼요. 자, 그래서 당지질 글라이코리피드들은 바깥층, 인지질 이중층 중에서 바깥층에 많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파스파티딜 에탄올라민, 다들 파스포리피드 인지질이죠.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파스파티딜 세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존재한다? 인너 모노레이어, 인지질 이중층 중에 안쪽 층에 더 많이 존재한다. 왜? Involved in transmitting signal. 이게 무슨 소리냐? 나중에 7장 세포 신호 전달에서 잘 배우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신호 전달 편에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전달 있죠? 신호 전달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굉장히 그냥 멋진 강의가 여기 있죠. 자, 카툰과학대학 768명.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실장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세포가 이제 외부에서 신호를 받았어요. 세포 외부에 인지질 이중층에 바깥층에 존재하는 당지질 혹은 당단백질이 더 많이 관여하죠. 어쨌든 얘네들이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았어요. 받으면은 뭔가 세포 내부로 세포에 있는 여러 효소,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왜 단백질일까? 왜 효소일까? 실제로 세포 내에서 열일하고 있는 것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니까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세포가 뭐 텔레그램을 보내겠어요? 카카오톡을 보내겠어요? 문자를 보내겠어요? 소리를 지르겠어요? 세포들은 할 수 있는 게 뭔가 분자를 만들어내 가지고 세포 안에 다른 단백질이 알아듣게 보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파스파티딜 에탄올라민,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특히 파스파티딜 이노시톨이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의 안쪽 내부층에 존재해서 얘네들이 인지질이 분해되면서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세포 내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세포 내 신호 전달, 트랜스미팅 시그널에 관여하는 지질들은 인지질 이중층 중에 안쪽 층에 존재한다. 인지질 이중막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올까 봐 인지질 이중층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지질 몰레큘들의 멤브레인에서 이동은 어떨까?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는 있죠. 아우터, 바깥층, 안쪽층 보시면은 여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갛게 쉐이딩을 해놨는데, 얘가 뭐 이쪽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세포막을 인지질로 이루어진 바다 위에 단백질 빙산이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죠. 그래서 바다에 해당하는 인지질이 여기저기, 바닷물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옆으로, 아래 위로,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누가 인지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lateral diffusion이라고 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을 rotation이라고 하고, transverse diffusion, 인지질 이중층에, 바깥층에 존재하던 인지질이 안쪽 층으로, 혹은 그 반대로 안쪽 층에 존재하던 인지질이 바깥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transverse diffusion, flip-flop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lateral diffusion하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확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들은 굉장히 쉽게 일어나지만, transverse diffusion은 difficult,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왜 어려울까? It's thermodynamically, 연력학적으로 unfavorable, 좀 잘 안 일어나는, 별로 그렇게 반기는 반응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일로 오려면은
얘가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폴라 헤드 여기 대가리가 극성이죠. 얘가 have to pass through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하이드로포빅한 여기 리피드들을 또 뚫고 여기를 들어와야 되니까 굉장히 연력학적으로 불리한 반응이라서 쉽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lateral diffusion이나 rotation에 비해서 transverse diffusion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자, 다들 알고 있듯이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플루이드, 액체와 비슷하다. A typical phospholipid molecule의 molecular weight는 800 단위는 뭐예요? 달턴이죠, 달턴. 물의 분자량은 18달턴. 그렇죠? Can travel a few micrometers in a second or less. 1초 내지 1초보다 작은 시간에 few micrometer. 우리 유캐로틱 셀이 뭐 전체 길이가 약 뭐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few micrometer. 1초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인지질이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실제로 확산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끊임없이 뒤섞이고 있다는 거죠. 뭐가? 세포막의 인지질이. 그래서 그걸 실험적으로 어떻게 밝혔냐? 예전에 쓰던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라서 이때만 해도 이걸 스캐닝해서 올렸네. 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어차피 근데 이런 거는 뭐 고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지식은 옛날 책의 내용을 그냥 써도 크게 상관이 없다. 자, 게으른 사람의 변명 죄송하고요. 자, unlabeled cell surface에 세포 표면에 특별히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는. 우리가 세포를 현미경에서 관찰하여도 대부분의 세포를 배양 접시에 붙여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여도 세포를 이루는 대부분의 구성 성분들은 투명하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으로는 잘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염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광학적으로 약간 장난질을 쳐서 뭐 differential DIC 이미지 그리고 phase contrast PC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미경으로 광학적으로 약간 장난질을 쳐가지고 잘 보이게 특히 뭐 이 비투과성이 달라지는 경계면들을 이렇게 과장해서 잘 보이게 그렇게 해서 잘 보이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세포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이 빛도 잘 통과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포 내 구성 성분들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까? 그쵸? 눈에 잘 보이는 염색 물질로 염색을 하든가. 크로모솜이 왜 염색체예요? 김사라는 다이로 물감으로 염색이 잘 되니까 염색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고 요즘은 좀 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광 물질들을 사용했죠. 형광 물질. 그래서 cell surface molecules labeled with fluorescent dye. 형광 염료로 염색을 했어요. 형광 염료들을 붙였어요. 했더니 여기는 뭐 검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록색 혹은 노란색 혹은 파란색으로 빛이 반짝반짝 나겠죠. 그런데 레이저 블리칭이 뭐냐? 여러분들 뭐 화려한 색깔의 옷들 그리고 책들 태양빛 강한데 뭐 오랫동안 놔두면은 빛이 이렇게 바래져. 이제 강한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색소 분자들이 파괴되어서 색깔이 옅어지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가진 레이저를 쏘여주면은 이 형광 물질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 형광 물질이 여기는 허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꺼멓게, 그죠? 반짝반짝 빛나던 형광 물질 이 부분이 시꺼멓게 안 보이는 거. 시뻘겋게 하냐? 시꺼멓게 하자. 까만색이다. 시꺼멓게 검은색을 하고 싶어요. 나는 검은색을 하고 싶어요. 시꺼멓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포토 블리칭이라고 그래요. 시꺼먼 땜통, 그죠? 땜통. 예전에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하지. 옛날 사람 진짜 아저씨 어떻게 옛날에 머리를 저 때만 해도 머리에 이도 많고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위생을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는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기계충 그런 인펙션에 의해서 머리에 상처들이 많아서 이렇게 머리 빡빡 깎으면 거기 땜통 자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를 풍미하던 캐릭터 고 길창덕 화백님의 꺼벙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만화죠. 꺼벙이, 손은종하게 연재하던 꺼벙이도 여기 땜통 자국이 있는데 이 땜통 자국은
기계총 같은 상처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꺼벙이가 아빠한테 머리를 깎는다고 100원을 받았는데 그때 머리 깎는 게 100원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발소를 가던 와중에 9번 가게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사 먹고 싶어가지고 5원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뭐 90원을 주고 사 먹었어요. 이거저거 많이 사 먹었더니 10원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그때 미장원에 안 갔죠. 남자는 이발소 산내라면 이발소지 무슨 미장원이야. 어쨌든 미장원에 가서 저 10원밖에 없으니까 10원어치만 깎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땜통이 되었다. 어쨌든 땜통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더니 옆에 있던 형광물질로 염색된 지질들이 다시 이동해가지고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해서 그 자리를 메꾸더라. 그래서 플로러센트로 표지된 분자들이 diffuse 확산해서 그 자리로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꿨다. 그래서 요 영역만에 우리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우리 ROI라는 기능이 있어요. ROI, Region of Interest죠. 전체를 다 보긴 뭐하니까 이 한쪽 특정 전체 뷰가 이렇게 보이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정해서 그 부분에 뭐 형광 세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디지털리 모니터,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그 부분의 형광 세기의 변화를 읽어가지고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내는 그러한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형광 세기를 갖다가 타임 스케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읽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플랫을 해주겠죠. 그래프를 만들어주겠죠. 그랬더니 레이저를 쬐주는 순간 이 부분에 형광색이 확 떨어졌어요. 왜? 포토 블리칭. 그죠? 형광에 의해서 표백이라고 그러면 좀 표백은 하얗게 되는 건데 이건 검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거기 색소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시꺼멓게 플로레센스 인텐시티가 형광 강도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올라온다. 왜? 옆에서 다른 분자들이 형광으로 표시된 분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이 실험을 한 목적은 그렇죠? 지금 딴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본 목적을 상실했는데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이 플루이드다. 유동성이 있어서 막 서로 섞인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fluorescence recovery after photobleaching 이런 것들을 실험 기법으로 사용을 해요. 요거 동영상인데 제가 차마 못 보여드리고 어디 있는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자, 프랩 영상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트랜지션 템퍼레처라는 걸 정의할게요. 트랜지션 템퍼레처는 어떻게 정의하냐? 온도다. 어떤 온도다? 리피드 바이레이어, 인지질 이중층이 freezes, 그 온도, 트랜지션 템퍼레처 미만에서는 인지질 이중층이 졸에서 젤로 되고 액체에 가까운 형태에서 고체에 가까운 형태로 되고, 그리고 트랜지션 템퍼레처 이상에서는 다시 녹아서 젤에서 졸로, 고체에서 액체에 가까운 형태로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는 점 혹은 녹는 점, 어는 점하고 녹는 점은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막의 어는 점하고 녹는 점. 그래서 특정 세포막의 이 어는 점 혹은 녹는 점, 트랜지션 템퍼레처를 어떻게 실험적으로 확인하느냐? 우리 디퍼런셜 스캐닝 칼로리메트리라는 시험법이 있어요. 자, 중학교 때 어쨌든 화학 지식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면은 상이 변할 때, 페이즈가 변할 때, 즉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같은 고체에서 고체로 혹은 액체에서 액체로 온도를 올릴 때보다 상이 변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거 얼핏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퍼런셜 스캐닝 칼로리메트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샘플 안에 얘가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모니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점점 올려주면서 얘가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모니터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필요한 에너지가 얘가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많이 증가한다. 그럼 바로 그 시점이 얘의 페이즈, 즉 상이 변하는, 고체에서 액체로, 젤에서 졸로 변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 멤브레인은 28도 미만에서는 우리가 젤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28도 이상은 액체 상태로 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28도 정도에서
아주 작은 샘플이니까 그게 실제로 눈으로 잘 자세히 봐도 이게 쥐린지 조린지 만져볼 수도 없고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때 28도에 많이 들어간다. 28도 정도에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 이때가 바로 트랜지션 템퍼레처다. 이 멤브레인은 28도 미만에서는 질 상태로 존재하고 28도 이상에서는 조울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fatty acid composition 지방산의 조성이 세포막에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long chain fatty acid. fatty acid가 체인이 이렇게 길면은 서로 간에 지네들끼리 상호작용이 크겠죠. 크겠죠. 지네들끼리 부대끼고 부비부비하는 면적이 넓으니까. 반면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좀 짧은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상호작용이 적겠죠. 그죠? 얘네들에 비해서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가면서 얘네들을 떼어놓을 때 이 긴 놈들이 덜 떨어지려고 하겠죠. 덜 떨어진 놈들 덜 떨어지려고 하겠죠. 얘네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상호작용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long chain fatty acid, 이 fatty acid의 체인 길이가 길면은 더 액체로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더 높다. 멜팅 포인트가 더 높다.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좀 더 fluidity, 유동성이 더 높다. 반면에 unsaturated fatty acid, saturated fatty acid는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형태로 존재하는데 unsaturated fatty acid 예전에 배웠죠. 여기 이중 결합이 생기면 딱 꺾이게 되죠. 그럼 얘네들끼리는 서로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지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기가 힘들겠죠. 특정 공간에 많이 몰아넣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를 올려도 금방 액체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lower transition temperature, 어느 점, 녹는 점이 낮다. 좀 더 유동성이 높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올리에이트하고 스테로에이트를 비교하는데 얘는 불포화지방산, 얘는 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에 비해서 불포화지방산, unsaturated fatty acid가 melting temperature, transition temperature가 훨씬 낮죠. 그래서 low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죠. 카본 아톰의 개수를 10개에서 20개로 늘려감에 따라서 2개씩 딱딱 늘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점점 쭉쭉쭉 올라가죠. 10개짜리는 30도 부근, 30도 이상이면은 젤에서 졸로 바뀌고 반면에 20개씩 되면은 70도 이상, 거의 뜨끈뜨끈하게 올려야지만 완전히 녹아버린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것은 더블 본드의 개수를 늘리면은, 더블 본드가 하나도 없으면은 70도 가까이 되던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더블 본드를 하나 딱 늘리면 한번 딱 꺾이니까 쟤들끼리 상호작용이 줄어들어가지고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쭉 떨어져서 20도, 18도 이상으로만 올려도 액체가 되는 거죠. 그죠? 2개가 되면은 얘가 모양이 한번 꺾이고 또 한 번 또 꺾이니까, 그죠? 여기서 한번 꺾이고 또 한 번 또 꺾여, 그죠? 이랬더니 점점 더 이상한 모양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이 줄어들어서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더 내려가고 3개가 되니까 더 내려가고 거의 영하 10도가 돼야지 녹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saturated fatty acid, laur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얘들 모두 다 포화지방산이에요. 탄소 몇 개인가 쉬어볼까? CH3 하나, 여기 가로 열고 10개, 여기 하나 있으니까 모두 여기 몇 개야? 12개. C12 얘는 10개, 14개, 얘는 C16 얘는 16개, 얘는 18개. 자, 더블 본드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 다 포화지방산이에요. 얘는 44도, 63도, 70도. 탄소 개수가 18개 되면은 녹는데 70도까지 온도를 올려줘야 된다. 반면에 unsaturated fatty acid의 경우는 어떨까? 올레이크 애시드, 리놀레이크 애시드. 일단 더블 본드가 몇 개인가를 볼게요. 여기는 하나죠, 하나. 여기 하나고 더블 본드 하나. 여기는 더블 본드가 가로 열고 2개. 요 구조가 2번 반복된다는 거죠. 더블 본드가 2개. 얘는 뭘까? 가로 열고 아래 점자 3개. 더블 본드가 얘가 3개.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더블 본드가 4개. 탄소 개수 몇 개인지 세어볼까? 하나. 여기 CH2가 7번 반복되니까 7개. 하나, 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7개. 여기 하나. 그러니까 모두 몇 개? 14개, 18개. C18. 얘도 세어보니까 쭉 C18. 얘도 쭉 세어보니까 C18. 얘는 쭉 세어보니까 얘는 좀 많네. C20개. 자, 그런데 멜팅 포인트를 볼게요. 얘는 16도. 더블 본드가 하나 있는 놈은 16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5도, 영하 5도, 물이 어느 온도 미만으로 내려줘도 얘는 스틸 영하 5도씨 전까지는 액체로 존재해요. 더블본드가 2개니까. 더블본드 3개의 경우에 마이너스 11도. 아라키도닉 애시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우리 뭐 세포 신호 전달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지방산인데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그죠? 아라키도닉 애시드 더블본드가 4개죠. 4개니까 탄소가 20개, 탄소는 다 좀 많더라도 영하 50도씩이나 돼야지 비로소 고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saturated fatty acid의 경우에는 얘네들끼리 판데르발스 인터랙션, 이 하이드로카본 체인들끼리 인터랙션이 커가지고 자기들끼리 고체로 존재하고, 반면에 unsaturated fatty acid들은 자기 간의 판데르발스 인터랙션이 좀 아무래도 얘네들보다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들 상호의 인력이 적어서 특정 온도에서 saturated fatty acid보다 액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스테롤 뭔지 볼게요. 스테롤.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 자,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의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노란 대가리에 이렇게 꼬리 2개 달린 게 인지질이고 인지질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귀엽게 조그만 게 이렇게 박혀 있죠. 아유, 깜찍해라, 그죠? 얘네들이 박혀 있는데 콜레스테롤, 알코올이죠. 알코올. 올로 끝나면은 OH가 있는 거예요. OH가 어디서 깜찍하게 붙어 있죠? 콜레스테롤의 나머지 부분은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이드로포빅해요. 그래서 여기 인지질의 하이드로카본 체인과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 박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는지 여기 하이드록실 그룹하고 요 인지질 포스포리피드 포스포글리세라이드의 요 에스테르 결합 요 부분과 이렇게 하이드로젠 반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타이트하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테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스테롤은 prominent component in the membrane of many cell type. 우리 콜레스테롤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순기능도 많아요. typical animal cell,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total membrane lipid들의 50%, 자, 50%라고 하면은 우리가 mass, 질량으로 생각하기 쉽죠. 근데 질량은 아니고 몰라는 뭐야? 몰라.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개수는 쪽수.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개수는 인지질하고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더 분자량이 적어가지고 실제로는 질량은 더 적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몰라 레이쇼는 50대 50일 수도 있다. 어떤 놈은 그런 놈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조성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싱글 하이드록실 그룹, 아까 보여줬던 그 OH 그룹이 the only polar part. 그래서 얘네 폴라헤드 그룹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하이드로젠 반드를 한다.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 인지질 이중층에 끼워 들어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콜레스테롤이 왜 필요하냐? 멤브레인 플루이디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인터캘레이션, 끼어드는 거죠. 리짓 콜레스테롤 몰레큘. 자, 인지질은 우리 보면은 이 패티 애시드 체인들은 사실 이렇게 꼬불꼬불해가지고 막 잘 휘어지기도 하고, 그죠? 실제로 휘청휘청하겠죠, 그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딱딱한 구조예요. 그래서 걔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은 애니멀 셀, 동물 세포의 경우 얘네들은 membrane less fluid at higher temperature. 동물 세포의 온도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인지들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멤브레인이 점점 듀얼해서 졸 상태로 점점 액체에 가깝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그걸 일종의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너무 세포막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누가? 콜레스테롤이. 그죠? 또한 콜레스테롤은 또 반대의 역할도 해요. 높은 온도에서 막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이번엔 반대로 낮은 온도에서 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하이드로카본 체인 옆에 있는 인지질들끼리 지네들끼리만 있으면은 너무 편하고 좋아. 우리 모양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리를 쭉 뻗고 나란히 누워볼까? 그러자 하고 쫙 나란히 누워서 서로 간에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판데르발스 인터랙션을 극대화시키면서 서로 쫙 누워 있는데, 여기 콜레스테롤이 방해꾼인 거죠.
야, 너네들끼리 사이좋게 있는 꼴은 못 본다. 엄마 아빠 둘이 누워있는 꼴은 못 봐. 하고 아이들이 부부 침실에 기어 들어가서 딱 사이에 눕는 것처럼 딱 들어가서 둘 사이를 떼어놓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은 온도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워 하고 더욱더 얘네들끼리 서로 엉겨 붙겠죠. 그죠? 분자와 분자 사이에 거리가 좁아지는 건데 그러면 점점 더 고체가 되고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서 한 몸이 돼 버리는데 그걸 막아준다. 누가 막아줘? 콜레스테롤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막아준다. 뭘 막아줘요? 하이드로카본 체인즈 파스포리피드 인지질의 하이드로카본 꼬리들끼리 서로 fitting snugly 아주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쫙 쭉쭉 뻗어가지고 다리를 맞대고 서로 결합하는 것을 막아준다. 언제? 온도가 낮아질 때.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thereby reducing 낮춰줘요. 뭐죠? tendency of membrane to gel upon cooling. 온도가 차가워졌을 때 세포막의 유동성이 너무 낮아져서 세포막이 젤이 되는 것을 고체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의 파라독시컬 이펙트, 역설이라는 거죠. 온도가 높을 때는 자기 자신의 딱딱한 구조로 인해서 멤브레인이 너무 셀 멤브레인 세포막이 너무 물렁물렁해지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고 반면에 온도가 낮을 때는 인지질들끼리 너무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것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셀 멤브레인이 너무 딱딱하게 주열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고온도에서는 유동성을 감소시켜주고 저온도에서는 유동성을 증가시켜준다. 콜레스테롤 아주 좋은 놈이죠. 그죠? 이런 놈이 필요한 거죠. 너무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의 세포막의 유동성들은. 그죠? 항상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스테롤. 또한 스테롤의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 퍼미어빌리티. 멤브레인이 우리가 인지질들이 타이트하게 딱 막고 있어가지고 소수성 배리어. 외부에서 물에 녹는 친수성 물질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좀 빈틈이 있죠. 그 빈틈들을 콜레스테롤이 타이트하게 메꿔주고 있어가지고 폴라 몰레큘들이 극성 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자, 호메오 비스커스 어댑테이션. 호메오라면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거죠. 호메오. 우리 가장 잘 아는 단어는 뭐예요? 일반 생물학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에 되게 생소했던 단어.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단어를 보고 참 황당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냐고 놀라던 기억이 나는데 호메오는 항상 같이 유지한다. 스테이시스. 항상성. 우리 생물들이 우리의 체온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몸에 물의 양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솔트의 농도를 똑같이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호메오스테이시스죠. 생물이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런데 호메오 비스커스 어댑테이션은 뭐야? 비스커시티. 세포막의 끈적끈적한 정도, 유동성을 항상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콜레스테롤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호메오 비스커스 어댑테이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체온이 온도가 올라가도 세포막에 너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세포막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세포막의 유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그게 콜레스테롤의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했죠. 콜레스테롤을 우리 고등동물들이 주로 갖고 있으니까. 반면에 여기는 고등동물들 말고 다른 생물들의 호메오 비스커스 어댑테이션을 보도록 해요. 포이킬로덤 얘네들은 박테리아, 펀자이,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 그리고 원생생물, 아메바 이런 애들 이거 플랜트 식물 그리고 소위 말하는 cold blooded animals 냉혈 동물 이런 것들은 체온을 자기가 뜻대로 잘 온도로 조절을 잘 못하죠. 물론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우리 같은 항온 동물에 비해서는 메타볼릭 에너지 열이 발생이 낮아가지고 실제로는 조절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자, 포이킬로덤은 can compensate for temperature change. 온도가 체온이 급격하게 막 변하니까 어떻게 체온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세포막이 너무 갑자기 주열이 돼가지고 세포막이 너무 딱딱해지면 세포막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온도가 떨어질 때 세포막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냐? 그 대책을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커커스. 어떻게 딱 들어도 얘는 이름이 미생물이죠. 얘는 미생물도
세포막의 유동성이 중요해요.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생물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increase in the triggers on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뭐를 증가시킨다. 어떻게 증가시켜? 뭘 유발해요? 자, 16 카본 vs 18 카본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탄소 16개짜리랑 18개짜리가 있는데 18개짜리는 감소시키고 16개짜리는 증가시킨다. 탄소 개수가 짧은 걸수록 더 TM 값이 내려가서 막의 유동성이 증가에 기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탄소 18개짜리를 갖다가 탄소 2개를 떼어내서 탄소 18개짜리 뭐 대충 그래서 18개짜리라고 이해하세요. 여기 끝에 있는 탄소 2개를 누가 떼어내요? 디세츄레이즈라는 엔자임이 디세츄레이즈가 아니고 어떤 디세츄레이즈 밑에 나온 죄송 디세츄레이즈 아니고 어떤 엔자임이 활성화돼 가지고 탄소 2개를 떼어버렸더니 탄소 16개짜리가 된다. 이 엔자임의 발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엔자임이 DNA에서 메신저 RNA를 통해서 단백질로 이 엔자임이 만들어지는 게 늘어난다. 언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반면에 에시리시아 콜라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균이라는 놈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트리거 synthesis of 디세츄레이즈라는 효소의 합성을 느리게 된다. 이 효소는 뭐냐? 아까 디세츄레이즈 얘를 디세츄레이즈가 잘못 얘기했는데 디세츄레이즈 그릴게요. 얘는 뭐냐? 이 여기 딱 붙어가지고 디세츄레이즈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디세츄레이즈가 이 패티 애시드에 붙어가지고 여기에 수소 2개를 떼어버린다는 거죠. 수소 2개를 떼어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불포화 지방산이 되고 더블 본드가 딱 생기면서 꺾이게 되죠. 그죠? 꺾이게 되면은 불포화 지방산이 되면서 TN 값이 뚝쭉 떨어지겠죠. 그죠? 이스트하고 플랜트의 경우에는 역시 얘네들도 낮은 온도에서의 세포막의 유동성이 갑자기 감소하는 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세포막의 유동성을 낮은 온도에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 Lower temperature는 increase the solubility of oxygen. 잘 아시죠?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액체에서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산소는 디세츄레이즈 엔자임의 기질이에요. 우리가 디세츄레이즈 아까 봤던 디세츄레이즈 패티 애시드에다가 수소 2개를 빼내가지고 그죠? 얘를 이 더블 본드를 가진 불포화 지방산을 만들려면 이 수소를 누가 받을까? 산소가 받아가지고 물로 전환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세츄레이즈라는 엔자임에 이 산소가 기질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세츄레이즈의 활성이 증가하게 된다. 산소가 늘어나게 되면. 자, 온도가 낮아지면은 산소가 더 많이 세포 주변에 녹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디세츄레이즈가 활성이 늘어나게 되고 왜? 산소가 기질이니까 기질이 많아지니까 활성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unsaturated fatty acid가 많아지고 그러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hibernating 겨울잠을 자는 homeotherms. 야, 우리 곰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곰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아, 봄이 왔으니까 깨워줘. 봄이 벌써 왔어. 얘네들은 추운 데서 자니까 체온이 많이 내려가겠죠. 겨울잠을 자면서. cold temperature, adapt to cold temperature에 적응한다. 어떻게? incorporating a greater portion of unsaturated fatty acid into membrane phospholipid. 자기 세포막에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보다 가을이나 여름보다 세포막에 있는 인재질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을 늘리는 방법으로 겨울잠에 대비한다는 거죠.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녹화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